여보세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그 순간 이 남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8년 전 아내가 남기고 간 마지막 인연의 끝자락이라는 걸. 8년 동안 멈춰있던 전화가 왜 다시 울리게 된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어디선가 듣고 계실 여러분, 댓글로 인사 남겨주시면 반갑게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어떤 의식은 멈추지 않습니다. 밤 10시 거실 창가에 놓인 낡은 공기계의 화면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먼지가 쌓인 충전기 위에서 그 폰은 8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화면 보호기도 없이 배경화면에는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65세 강태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자기 휴대폰을 들어 그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5번 울리면 끊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8년째 같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그 번호는 원래 아내가 쓰던 번호였습니다. 8년 전 아내는 그 건물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화재에 휘말렸어요. 대피하던 중 연기 속에 쓰러진 윤희의 품에서 갓난아기를 받아 안고 계단을 뛰어내려왔죠. 윤희는 뒤이어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이는 살았지만 아내는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고 세상 모든 절차가 끝난 뒤에도 태수가 끝내 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 번호를 해지하는 것. 해지하면 정말 끝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명의로 승계했습니다. 매달 요금을 내면서 아무도 쓰지 않는 번호를 유지했죠. 그리고 매일 밤 10시 그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만 듣다가 끊는 게 전부지만 태수에게는 그게 유일한 애도의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아직 어딘가에서 전화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처럼, 언젠가는 여보세요 하고 받을 것처럼. 오늘 밤도 그랬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통화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 거실에서 벨소리가 먼저 울렸습니다. 태수는 손을 멈췄어요. 자기가 건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그 번호로 전화를 건 거였죠. 태수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공기계를 집어들었죠. 여보세요. 그 번호에서 사람 목소리를 들은 건 8년 만이었습니다. 아저씨, 도와주세요. 어린아이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울먹이고 겁에 질린 목소리. 누구야? 거기 어디야? 삼촌이 쓰러졌어요. 아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삼촌 같은 아저씨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눈을 안 뜬다고. 엄마가 이 번호 외우라고 했어요. 무슨 일 생기면 전화하라고. 태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이 번호를. 잠깐만, 이름이 뭐야? 지금 어디 있어? 준서요. 저 8살이에요. 근데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태수는 다른 손으로 자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119에 신고를 넣으려는데 손이 떨려서 2번이나 잘못 눌렀죠. 겨우 연결해서 아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밖에 뭐가 보여? 창문으로 봐봐. 빨간 간판이요. 글자는 잘 안 보여요. 또 뭐 있어? 차 지나가는 소리 들려? 네. 큰 도로 같아요. 근데 세차장 있어요. 문 닫힌 세차장. 준서야, 혹시 벽에 뭐 붙어 있어? 종이 같은 거. 재개발. 구산동 재개발이라고 써 있어요. 태수는 119에 그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폐업한 세차장, 빨간 간판, 대로변 구산동 재개발 구역. 30년 넘게 현장을 뛰었던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리면서 옛 동료에게 문자를 보냈죠.
구산동 재개발 쪽 폐업 세차장 아는 데 있어? 경비실 딸린 곳. 답이 금방 왔습니다. 세차장 2군데 있는데 큰 도로 붙은 건 북쪽 현장이다. 경비실 있는지는 확실치 않아. 태수는 이미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아저씨가 지금 갈게. 전화 끊지 마. 네. 근데 삼촌이 안 일어나요. 아저씨 빨리 와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태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8년 만에 그 번호로 걸려온 전화. 누군가의 엄마가 아이에게 이 번호를 외우게 했다는 것. 무섭고 위험할 때 여기로 전화하라고 했다는 것. 태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다만 이 전화를 끊으면 안 된다는 것만은 알았죠. 잘못 걸려온 전화라면 이렇게 심장이 뛰지 않았을 겁니다. 8년 동안 멈춰있던 무언가가 그 밤 처음으로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악셀을 밟았습니다. 밤거리의 신호등이 파랗게 바뀌고 차는 어둠 속으로 달려갔죠. 수화기 너머로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겁에 질린 작고 연약한 숨소리. 괜찮아, 준서야. 아저씨가 금방 갈게. 태수는 자기도 모르게 아내에게 하던 말투로 아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무렵 태수의 차가 폐업한 세차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동료가 알려준 북쪽 현장이 맞았어요. 119 구급차는 이미 도착해 있었죠. 빨간 경광등이 어둠 속에서 돌아가고 있었고 부지 안쪽 경비실에서 들것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뛰었습니다. 도착 직전에 통화가 끊겼어요. 마지막으로 아이가 흐느끼는 소리만 남기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경비실 문 앞에서 구급대원 하나가 태수를 막아섰죠.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전화. 이 아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태수는 숨을 몰아쉬며 경비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간이 침대 2개가 놓인 좁은 방 한쪽 구석에 아이 옷가지가 접혀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학습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방 한가운데 담요를 덮은 채 들것에 실려나가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마른 체격의 남자였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은 감겨 있었죠. 삼촌. 그 순간 경비실 안에서 작은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파자마 차림의 맨발이었어요. 구급대원이 아이를 붙잡았지만 아이는 들것을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죠. 삼촌, 일어나, 삼촌. 태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화재 현장을 뛰면서 수없이 봐왔던 장면이었어요. 부모를 잃고 울부짖는 아이들, 가족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그 장면들이 순간 겹쳐 보였습니다. 태수는 무의식적으로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죠. 준서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떨리는 입술. 그런데 태수의 얼굴을 보자 아이의 눈이 커졌어요. 아저씨. 전화 아저씨? 그래, 아저씨가 왔어. 아이는 한 발짝 다가오다가 멈췄습니다. 태수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전화 너머로 들었던 목소리를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태수의 품으로 무너졌습니다. 작은 몸이 벌벌 떨고 있었어요. 태수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중얼거렸죠. 잘했어, 준서야, 전화 잘했어. 구급대원들이 종기를 싣는 사이 경찰차도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아이를 안은 채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전화가 걸려왔고 아이가 위치를 알려줬고 119에 신고하면서 직접 찾아왔다고. 경찰은 경비실 안을 둘러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남자가 아이 보호자입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아이가 삼촌이라고 부르긴 했는데. 경찰은 경비실 안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간이 침대 2개, 아이 옷가지, 학습지,
작은 냄비와 버너. 누가 봐도 이곳에서 생활한 흔적이 역력했죠. 아이를 이런 데서 키웠다고요? 경찰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를 데리고 폐업한 세차장 경비실에서 숨어 지내는 남자. 어떻게 봐도 정상적인 그림이 아니었죠. 일단 아이는 보호시설로. 잠깐만요. 태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 아이가 저한테 전화를 건 건 우연이 아닙니다. 아이 엄마가 이 번호를 외우게 했다고 했어요. 경찰이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아이 엄마요? 엄마가 누군데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도 몰랐으니까요. 다만 이 번호가 어떻게 그 아이에게 닿았는지, 왜 하필 위험한 순간 이 번호를 떠올렸는지, 그게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느낌만은 분명했습니다. 준서가 태수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자 경찰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인계 전까지 태수가 옆에 있어주는 걸 허락했어요. 병원 측도 아이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그게 낫다고 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경찰을 통해 박종길의 상태를 전해들었어요. 과로와 영양실조로 인한 실신,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분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병원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 단정한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인상. 그는 병원 로비에서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태수는 아이와 함께 복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남자를 봤습니다. 남자가 이쪽으로 걸어왔어요. 혹시 강태수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남자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윤정호라고 합니다. 준서 외삼촌이에요. 지방 출장 중에 경찰 연락을 받고 급히 올라왔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밤새 얼마나 무서웠을까. 선생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공손하게 건넸어요. 건설회사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죠. 병원비는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박종길 씨 치료비도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의 바르고 걱정이 가득한 표정, 책임감 있는 태도.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보호자였어요. 정호가 준서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서야, 삼촌이 늦어서 미안해. 많이 무서웠지? 그런데 태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정호의 손을 잡는 순간 숨을 멈추듯 몸이 굳었어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인형처럼 가만히 있었죠. 정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경찰에게 말했어요. 박종길 씨는 제 누나 친구였습니다. 누나가 세상을 떠난 뒤로 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셨어요. 준서를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망상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이를 데리고 숨어 지낸 건 10개월 전부터 연락이 끊겼었어요. 그때부터 찾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태블릿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 측 실종 신고 이력이 많네요. 정호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차분했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죠. 태수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정호 옆에 서 있었어요. 손은 잡혀 있었지만 몸은 미세하게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그 모습이 태수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경찰이 서류 확인을 마치고 말했어요. 법적 보호자 확인됐으니 일단 임시 인계 가능합니다. 다만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인 전까지는 정식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태수는 아이가 이렇게 쉽게 넘겨지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보호자라는 말 앞에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정호가 일어서며 태수에게 다시 인사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아, 네. 태수는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정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죠. 준서가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은인이십니다. 정호와 아이가 병원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정호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다정한 외삼촌의 모습 그 자체였죠. 그런데 태수는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정호 손을 잡는 순간 숨을 멈추던 그 표정. 트라우마 때문일까요? 낯을 가리는 걸까요? 태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복도 끝에서 아이가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수와 눈이 마주쳤죠. 아이의 눈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작고 희미한 무언가. 그리고 아이는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호의 손에 이끌려 사라졌죠. 태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호와 아이가 사라진 뒤에도 태수는 병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아이가 마지막으로 돌아봤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작고 희미한 무언가. 그게 뭐였을까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해봐야 소용없었어요. 법적 보호자가 나타났고 절차대로 인계됐고 자신은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었죠.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태수는 병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박종길이 입원해 있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종길은 침대에 누운 채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죠. 태수는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종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50대 초반, 마른 체격, 거칠어진 손. 지방 현장을 전전하며 몸이 망가진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아이를 납치한 걸까요? 정호 말대로 망상에 빠진 위험한 사람일까요? 태수는 경비실에서 봤던 장면을 떠올렸어요. 간이 침대 2개, 깔끔하게 접힌 아이 옷까지, 펼쳐진 학습지. 그건 납치범의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정성껏 돌본 흔적이었죠. 그리고 준서가 울부짖던 목소리. 삼촌, 일어나 삼촌. 그 목소리엔 공포보다 매달림이 더 짙었습니다. 태수는 창가에 놓인 의자에 앉았어요. 종길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종길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종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태수를 봤죠. 눈에 경계심이 가득 찼어요. 누구? 강태수입니다. 어젯밤 준서가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종길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서. 준서는요? 준서 어디 있어요? 종길이 벌떡 일어나려 했어요. 태수가 어깨를 잡아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아이는 무사해요. 어디 있냐고요? 지금 누구랑 있어요? 종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경비실 안을 봤습니다. 간이 침대 2개, 깔끔하게 접힌 옷까지, 학습지까지, 납치범이 사는 곳 같진 않더군요. 종길의 눈에서 경계심이 조금 풀렸습니다. 준서가 삼촌 일어나라며 울더군요. 그게 정말 걱정되는 목소리였어요. 종길의 눈가에 물기가 고였어요. 외삼촌이라는 분이 왔어요. 윤정호 씨, 지금 그 사람이랑 있습니다. 그 순간 종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요. 종길이 태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링거줄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한테 보내면 안 돼요, 제발. 왜요?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종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죠. 눈가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윤희가 그랬어요. 윤희요? 준서 엄마요. 제 친구였어요. 종길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윤희가 죽기 전에 저한테 부탁했어요. 준서를 절대 정우한테 맡기지 말라고. 태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무슨 이유로요? 종길이 고개를 떨궜어요. 자세한 건 말 안 했어요. 근데 정우만 오면 윤희가 벌벌 떨었어요. 돈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었고요. 종길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팔에 멍이 있는 걸 본 적도 있는데 자꾸 숨겼어요. 그리고 준서는요. 정우 집에 갈 때마다 울면서 돌아왔어요. 종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뒤로 윤희는 준서를 정우 앞에 절대 혼자 두지 않았어요. 증거는 없어요. 그냥 옆에서 본 것밖에. 그래서 10개월 동안 도망쳤어요. 경찰한테 가면 다시 정우한테 넘어갈 게 뻔했으니까 옳은 방법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종길이 태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선생님, 제발 준서 좀 지켜주세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몸도 이 모양이고 경찰한테 잡혀갈 거고.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종길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망상에 빠진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끝까지 지키려다 무너진 사람의 눈이었죠. 윤희가 선생님 번호를 준서한테 외우게 했어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제 앞에서 직접 종이에 번호를 적어줬어요. 준서한테 몇 번이고 따라 외우게 했습니다. 무슨 일 생기면 여기로 전화하라고. 이 사람이 널 도와줄 거라고. 태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윤희, 준서의 엄마. 그 사람이 아내 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번호를 아이에게 남겼다는 것. 아직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8년 전 아내의 죽음과 어젯밤 걸려온 전화가 어딘가에서 이어져 있다는 느낌만은 분명했습니다. 태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병실 안이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종길이 힘없이 말했어요. 선생님이 누군지, 윤희가 왜 그 번호를 남겼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윤희가 믿은 사람이에요. 죽어가면서도 아들한테 남긴 번호예요. 종길의 눈이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발 준서 좀 지켜주세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만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자신도 몰랐죠. 병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마지막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태수는 그 빛 속에 멈춰 섰습니다. 8년 전 아내의 죽음, 그리고 어젯밤 걸려온 전화. 그 사이를 잇는 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윤희는 왜 정우를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정우는 정말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태수는 주머니에서 공기계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아내의 얼굴이 있었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마음이 좀 무거우시죠? 숨겨진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태수는 준서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예전처럼 살려고 했죠. 하지만 밤 10시가 되면 손이 저절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려다 멈추고 멈추다 다시 누르고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한 채 공기계만 바라봤어요. 그 번호로 전화를 거는 건
이제 의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거는 전화가 아니라 준서에게 닿으려는 전화처럼 느껴졌거든요. 종길에게서 연락이 온 건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선생님, 드릴 게 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종길은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구속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아동 은닉 혐의는 있었지만 학대나 위해 정황이 없었고 무엇보다 아이가 종길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게 참작됐죠. 종길이 낡은 종이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윤희 유품이에요. 죽기 전에 저한테 맡긴 겁니다. 언젠가 꼭 전해줘야 할 것 같아서 버리지 못했어요. 상자는 작았어요. 손바닥 2개 크기 정도. 테이프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왜 저한테? 선생님이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태수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가벼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어서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 테이블 위에 상자를 올려놓았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낡은 사진 몇 장, 접힌 종이 한 장,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 태수는 사진부터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병원 침대 위, 출산 직후의 모습.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고 여자는 지쳐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아기가 준서였겠죠. 그리고 이 여자가 윤희. 태수는 다음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장례식 안내장이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접힌 자국이 여러 번 남아 있었습니다. 고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태수는 그 이름을 알아봤습니다. 아내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안내장을 든 손이 흔들려서 한참 동안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윤희는 아내 장례식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내장을 8년 동안 간직했어요. 태수는 접힌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글씨, 힘이 빠진 필체. 준서야. 정말 위험하면 이 번호로 전화해. 엄마가 믿는 사람이야. 엄마 대신 널 살려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태수는 메모지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엄마 대신 널 살려준 사람. 윤희는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자신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걸. 그 빚을 8년 동안 안고 살았다는 걸. 그리고 죽기 전 아들에게 그 사람의 번호를 남긴 거였습니다. 태수는 마지막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명함 한 장, 그리고 작은 쪽지.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강태수, 서울소방서 구조대. 8년 전 아내 장례식장에서 윤희에게 건넨 명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쪽지에는 손글씨로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태수의 글씨였습니다. 혹시 아이에게 무슨 일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그 번호가 아내가 쓰던 번호였어요. 장례식장에서 태수가 직접 적어준 거였습니다. 태수는 그제야 모든 게 이어졌습니다. 8년 전 화재 현장. 아내는 연기 속에서 쓰러진 윤희의 품에서 갓난아기를 받아 안았어요. 아이를 안고 계단을 뛰어내려갔고 아이는 살았지만 아내는 죽었습니다. 윤희는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자신 대신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죠. 장례식장을 찾아왔고 태수에게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그 번호를 간직했어요. 연락하지 못한 채 죄책감과 함께. 그러다 자신이 죽게 됐을 때 아들에게 그 번호를 남긴 거였습니다. 이 사람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년 동안 매일 밤 신호음만 듣던 그 번호. 아내에게 닿지 못해 허공에 울리던 그 신호음. 그게 8년 뒤 아이의 목소리로 돌아온 거였어요.
아내의 죽음이 그냥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렸고 그 사람이 다시 자기 아들을 태수에게 맡긴 거였어요. 태수는 출산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거실 창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은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태수는 공기계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 속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죠. 알았어, 내가 할게.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소방관으로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었어요. 현장에서는 감정보다 행동이 먼저라는 것. 울고 싶어도 일단 뛰어야 하고, 무서워도 일단 들어가야 한다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수는 먼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락했어요. 준서건으로 상담을 요청했죠.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 상황이 걱정돼서요. 전화를 받은 상담사는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어요. 신고도 아니고 보호자도 아닌 사람이 연락한 거니까요. 하지만 태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경비실에서 발견된 아이. 10개월간 숨어 지낸 정황. 친모의 유언처럼 남긴 부탁. 그리고 법적 보호자에게 인계된 뒤 연락이 끊긴 상태. 혹시 아이와 직접 통화하신 적 있으세요? 네, 그날 밤 전화로요. 아이가 저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아이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외삼촌이 데려간 뒤로는요. 상담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바로 조사에 들어가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이 필요합니다. 어떤 게 필요합니까? 학대 정황을 뒷받침할 기록이요. 병원 기록, 주변인 진술, 문자나 통화 내역, 아니면 아이 본인 진술이라도요. 태수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상담사가 한 박자 쉬고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도 그냥 넘겨볼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기관도 이미 뭔가를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전화를 끊고도 태수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종길이 병실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오만 오면 윤희가 벌벌 떨던 것. 돈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던 것. 준서를 정호 앞에 절대 혼자 두지 않으려 했다는 것. 정호는 정말 준서를 걱정한 걸까요? 아니면 준서를 통해 챙길 게 있었던 걸까요? 그때 종길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기관이 뭐라고 하던가요? 태수는 상담사와 나눈 이야기를 짧게 전했어요. 종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죠. 제가 가진 건 없어요. 근데 윤희 직장 동료 한 명은 찾아보셔야 해요. 누구 말입니까? 김수진 씨요. 윤희가 아팠을 때도 병문 안 왔고 끝까지 연락하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저보다 아는 게 더 있을 겁니다. 종길이 알려준 식당으로 태수는 곧장 향했습니다. 수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윤희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동료였죠. 윤희 얘기요? 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애 떠날 때 장례식도 못 갔어요. 정호 씨가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른다고 해서. 정호 씨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윤희가 한번 그랬어요. 동생한테 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고. 근데 그게 뺏긴 것 같다고. 뺏겼다고요? 화재 이후에 정호 씨가 병원비랑 보험 처리에 필요하다고 서류를 가져왔대요.
윤희가 그때 몸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어디에 찍으라고 짚어주는 데만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윤희 명의 대출 서류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수진의 눈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경찰에 가라고. 근데 윤희가 그러더라고요. 수진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가족인데 어떻게 그래. 그리고 준서 아빠도 없는데 정호밖에 없어.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서. 그래서 더 빠져나올 수 없었던 거였어요. 수진이 한참 망설이더니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휴대폰이었어요. 윤희가 죽기 전에 맡겨둔 거예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동생이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무슨 뜻인지는 안 물어봤어요. 그냥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겁니까? 정호 씨한테 줄 수가 없었어요. 윤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수진이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비밀번호는 준서 생일이에요. 예전에 직접 들었어요. 문자랑 통화 기록 남아있을 거예요. 태수는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화면이 열렸습니다. 문자함에 정호와의 대화가 남아있었어요. 누나 서류 좀 써줘. 사업 자금 필요해. 이번만 도와줘. 다음 달에 갚을게. 왜 전화 안 받아? 피하지 마. 준서 데리고 갈게. 내가 봐줄 테니까 걱정 마. 그리고 마지막 문자. 누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준서는 결국 내가 맡게 돼. 법적으로도 내가 제일 가깝잖아.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문자의 날짜는 윤희가 죽기 한 달 전이었어요. 협박처럼 보이지 않는 말투였지만 그래서 더 서늘했습니다. 정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윤희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그 뒤에 남을 아이와 권리가 자기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것도. 태수는 문자 화면을 자기 휴대폰으로 하나씩 찍어두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문자 기록이요. 어떤 내용입니까? 태수가 천천히 읽어줬어요. 상담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중요한 정황 자료입니다. 바로 경찰과 공유하겠습니다. 준서는요?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긴급 분리 검토 사유는 충분합니다. 다만 아이 상태 확인이 먼저 필요하고요. 빠르면 내일 중 현장 확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태수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준서를 정호에게서 떼어놓는 일, 그리고 종길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증명하는 일. 하지만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아이에게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그 상처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태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태수는 문자 화면이 잘 찍혔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창가에 놓인 공기계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했죠. 이 아이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것.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정호가 긴급 구속됐습니다. 재산 착취와 아동 학대 혐의였어요. 문자 기록과 금융 자료가 겹치면서 혐의가 구체화됐고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죠.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사가 태수에게 전화했어요. 준서가 긴급 분리됐습니다. 지금 보호시설에 있어요. 아이 상태는요?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상담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전화 아저씨 어딨냐고 물었대요. 태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가도 됩니까? 아이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면회는 가능합니다. 시설 절차에 맞춰 진행하겠습니다.
보호시설은 서울 외곽에 있었어요. 작은 건물이었지만 마당에 그네가 있고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수가 들어서자 복도 끝에서 작은 아이가 보였어요. 준서였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무릎을 모으고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태수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준서야. 아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태수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전하 아저씨.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 발짝, 두 발짝. 천천히 다가오더니 태수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저씨, 진짜 왔어요? 그래, 왔어. 다시 안 가? 태수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혼자 두지 않을게.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태수의 품으로 안겼어요.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안도하는 떨림이었죠. 태수는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아줬습니다. 한참 뒤 상담사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복도 끝에서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준서 임시 보호자를 정해야 하는데요. 친인척 중에 적합한 분이 안 계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탁 가정이나 시설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상담사가 태수를 바라봤어요. 선생님이 긴급 임시 보호자로 신청하시면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격 심사를 통과해야 하지만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65세, 혼자 사는 퇴직 소방관.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 앞으로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 사람. 자격이 있을까요? 아이가 선생님을 안정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기관에서도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상담사가 돌아가고 태수는 마당에 섰습니다. 그네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어요. 해가 기울어 마당에 긴 그림자가 졌습니다. 문득 아내 생각이 났어요. 8년 전 아내는 연기 속에서 모르는 아이를 안고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망설일 시간 같은 건 없었겠죠. 그냥 아이가 위험하니까 몸이 먼저 움직인 거였을 거예요. 태수는 아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눈앞에 아이가 있었으니까. 그게 전부였던 거죠. 태수는 상담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 준비하고 가정 방문 일정 잡겠습니다. 며칠 뒤 적격 심사와 가정 방문을 마쳤어요. 짧은 시설 적응 기간이 끝나고 주말 외박 형태의 임시 동행이 먼저 허가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 뒤 준서는 태수의 집으로 오게 됐어요. 아이는 거실을 두리번거렸어요. 낯선 곳이었지만 무서워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살아? 응, 여기서 살아. 아저씨 혼자? 응, 혼자였어. 이제까지는. 준서가 태수를 올려다봤어요. 이제는? 태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둘이지. 밤이 깊어갔어요. 준서는 태수의 방 옆 작은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나오려는데 아이가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그랬어. 이 아저씨가 지켜줄 거라고.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이불을 다시 한번 여며줬습니다. 아이가 잠든 뒤 태수는 거실로 나왔어요. 밤 10시였습니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번호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창가에 놓인 공기계를 바라봤어요. 화면 속 아내의 얼굴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공기계를 들어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충전기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준서의 방문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8년간 매일 밤 허공에 울리던 신호음. 그게 오늘 밤 이 작은 숨소리로 바뀌었습니다. 태수는 문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앉았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8년 동안 매일 밤 신호음만 듣던 전화기에서 어느 날 아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한 남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들은 정말 사라진 게 아닐지도 몰라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언젠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지도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래 연락 못했던 분,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했던 분. 오늘 한 통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여운이 남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단짝처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날게요. 지금까지 사연단짝이었습니다. 밥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국물이 튀고 밥알이 흩어진 마루 위, 무릎 꿇은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흉터난 왼쪽 볼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어요. 이런 상을 받으라고? 내가 걔야? 시어머니가 집어던진 숟가락이 며느리 앞에 떨어졌죠.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닥쳐, 이놈아. 내가 전현을 데려와서 이 집안 꼴이 이렇게 됐어. 마을 전체가 비웃던 못난이와 결혼한 아들,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된 지옥 같은 시집살이. 하지만 이 여자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손가락질하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 해복리. 인구 300명 남짓한 이 조용한 곳에서 윤판석 씨네 집은 제법 알아주는 농가였어요. 사과 과수원 3,000평의 비닐하우스까지 넉넉하진 않아도 먹고 살 만한 형편이었죠. 무엇보다 이 집엔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외아들 윤재혁? 송말순 여사는 35에 어렵게 얻은 이 아들을 금쪽같이 키웠어요. 여름엔 행여 햇볕에 살탈까 양산 들고 따라다녔고 겨울엔 손이 틀까봐 장갑을 2겹씩 씌웠죠. 농사일은 절대 안 시켰습니다. 공부만 하라고, 이 마을 벗어나서 크게 되라고 뒷바라지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대학까지 나온 아들이 29에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뭐였냐면요. 어머니, 저 수빈이랑 결혼할 겁니다. 강수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송 여사의 숟가락이 밥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못난이 수빈이로 불리던 바로 그 여자였거든요. 수빈은 5살 때 집에 불이 나서 왼쪽 볼부터 목까지 화상 흉터가 남았어요. 28이 된 지금까지도 그 흉터는 선명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쯧쯧, 저래가지고 누가 데려가겠어. 불쌍하긴 한데 얼굴이 저 모양인데 시집은 무슨. 어릴 때부터 그런 소리를 들으며 자란 수빈은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새벽같이 일어나 밭일을 하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오는 게 그녀의 일상이었어요. 재혁이 수빈을 처음 제대로 본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태풍이 몰아친 다음 날 밭에서 혼자 쓰러진 비닐하우스를 일으켜 세우는 수빈을 봤죠. 흉터난 얼굴에 땀이 줄줄 흘렀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기둥을 붙들고 있었어요. 저기요, 도와드릴까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빈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흉터가 있는 쪽을 가리려는 습관적인 동작이었죠. 재혁은 그런 그녀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이후로 일부러 수빈네 밭 근처를 지나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걸면 도망치듯 피하던 수빈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까지 반년이 걸렸죠. 그리고 올해 봄 재혁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 수빈이 아니면 결혼 안 합니다. 미쳤구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송 여사가 울부짖었어요. 35에 어렵게 얻은 아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운 귀한 자식인데요. 우리 집안 며느리로 못난 일을 드리겠다고? 내가 정말 그러고 싶어? 어머니, 수빈이는 못난이가 아닙니다. 재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다시는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제 아내 될 사람입니다. 송 여사는 처음으로 아들의 눈에서 차가운 빛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정할 수는 없었죠. 결국 결혼식은 마을회관에서 조촐하게 치러졌어요.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식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빈은 면사포로 얼굴을 가렸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순 없었어요. 저 흉터 봤어? 면사포 써도 다 비치더라. 송 여사 속이 까맣게 타겠네. 수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재혁이 그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시댁으로 들어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송 여사는 며느리를 거실에 세워두고 위아래를 훑어봤어요.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눈빛이었죠. 내가 이 결혼 인정 못하는 거 알지? 네, 어머님. 우리 재혁이를 어떻게 홀렸는지 모르겠지만 난 절대 너를 며느리로 안 봐. 수빈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됐어. 내일부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이 집에서 밥 먹으려면 그만큼 일해야지. 송 여사가 안방으로 들어가고 수빈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수빈은 그날 울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빈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죠. 어머니, 제발이요. 재혁이었습니다. 안방 문 앞에 서서 어머니에게 사정하고 있었어요.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수빈이가 어떤 앤지 알면 어머니도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대답 없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혁의 한숨 소리가 복도에 퍼졌죠. 수빈은 조용히 몸을 돌렸어요. 남편이 자기 때문에 저렇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수빈은 짐 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부모님을 잃고 홀로 된 자신을 거두어준 외할머니. 외할머니 집안이 원래 궁중 수락관의 맥을 잇는 약선 요리 전문가였어요. 외할머니는 어린 수빈에게 수시로 특별한 요리법들을 가르쳐 주셨죠. 이건 아무한테나 알려주면 안 돼. 너만 알고 있어.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이 낡은 요리 수첩. 그게 수빈이 가진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수빈은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 품은 이 수첩이 지옥 같은 삶을 끝내줄 유일한 열쇠라는 걸 수빈은 믿고 있었거든요. 그 수첩은 훗날 이 집안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마을 어귀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건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윤신의 집을 한참 바라보다가 전화기를 꺼내 들었죠. 찾았습니다, 회장님. 수빈의 비밀은 요리 수첩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과거에는 그녀도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묻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에 아낙네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심에 송말순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장 부인 박 씨가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말순아, 그래도 며느리 들였으니 이제 좀 마음 편하겠네. 편하긴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요. 송 여사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 못난이가 우리 재혁이한테 무슨 약을 쳤는지. 멀쩡한 애가 갑자기 저러니까요. 에이, 그래도 수빈이가 성실하다던데. 성실하면 뭐해요. 저 얼굴 갖고 어딜 나가겠어요. 창피해서 이웃집도 못 다니겠어. 옆에서 듣고 있던 김씨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재혁이가 홀려도 단단히 홀렸네. 서울에서 대학까지 나온 애가 왜 하필. 그러게요. 마을에 멀쩡한 처녀가 얼마나 많은데. 얼굴만 봐도 복이 없어 보여. 저런 며느리 들이면 집안이 기운다니까. 아낙네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며느리 험담이 시작되면 온 마을에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죠. 그 시각 수빈은 비닐하우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침상을 차리고 설거지까지 마친 뒤였습니다. 손은 이미 텄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쉴 틈이 없었어요. 수빈아.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마을 동갑내기 친구 정미였죠. 정미야. 너 괜찮아? 시어머니가 마을 사람들한테 막. 정미가 말끝을 흐렸어요. 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 다 들려. 진짜 너무한다. 갓 시집온 며느리한테 어떻게 저래. 괜찮아. 익숙해질 거야. 수빈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눈가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빈이 정성껏 차린 밥상이 거실에 놓였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3가지까지. 시어머니 입맛에 맞추려고 간도 여러 번 봤죠. 송 여사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더니 이내 인상을 구겼어요. 이게 밥이야? 죽이야? 어머님, 죄송해요. 다시. 됐어. 입맛 떨어져서 못 먹겠다. 송 여사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재혁을 쳐다봤죠. 야, 재혁아. 내가 데려온 여자가 해주는 밥이 이래. 내 눈엔 이게 괜찮아 보여? 재혁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그는 밥상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찌개.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죠. 어머니. 재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밥상이 어때서요? 저는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수빈이가 정성껏 준비한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송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이 자기한테 대드는 건 결혼 전에는 없던 일이었거든요.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빈이가 뭘 해도 어머니는 트집 잡으시잖아요. 이놈이. 송 여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그래, 좋아. 나보다 네 여자가 좋으면 너희끼리 살아. 나는 이 집 나갈 테니까. 송 여사가 안방으로 쿵쿵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안방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뒷목이야, 뒷목. 재혁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안방 문을 열자 송 여사가 뒷목을 움켜쥔 채 이불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여보, 어머니가. 수빈도 달려왔어요. 송 여사의 상태를 본 순간 수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잠깐만요. 수빈은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화병에는 대추와 감초 그리고 수빈의 손이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20분 뒤 그녀는 작은 찻잔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한 번만 드셔보세요. 뭔데? 이상한 거 아니겠지? 송 여사가 경계하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뒷목이 너무 아파서 거부할 여유가 없었죠. 마지못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이상하게도 답답하던 가슴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죠. 뭐야 이거. 송 여사가 중얼거렸어요. 이상하게. 속이 편하네. 수빈은 대답 없이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송 여사는 그런 며느리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이내 눈을 감았어요. 재혁이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힘든 거 알면서 모른 척했어. 수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시집 온 뒤 처음으로 남편이 자기 편을 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였어요. 안방에서 송 여사의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29년을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송 여사에게 아들은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오늘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송 여사는 처음으로 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빈은 잠들지 못하고 마루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달빛이 마당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죠.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수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 사람 그림자 하나가 스쳐 지나갔어요. 누구세요? 어둠 속에선 아무런 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빈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때가 되면 너를 찾는 사람이 올 것이라던 그 수수께끼 같은 말이 드디어 현실이 되려 한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마을 어귀에 서 있었대. 양복 입은 남자가 윤신의 집 앞을 서성였다더라. 송 여사는 하루 종일 가슴이 덜컥거렸어요. 체면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니까요. 저녁, 송 여사가 수빈을 불렀습니다. 그 차, 너랑 관계 있는 거야? 어머님, 저는 정말 몰라요. 송 여사는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우리 집안이 너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게 생겼어. 수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몰랐거든요. 왜 하필 지금 그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지. 폭풍은 이미 마을 어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빈은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어요.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이른 아침에 누가 왔을까? 수빈이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어요.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담장 너머로 스쳐 지나간 그 그림자의 주인이었죠. 누구세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인사였습니다. 20년을 찾았습니다, 아가씨. 수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회장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강수빈 아가씨, 아니, 서수빈 아가씨라고 불러드려야 할까요? 수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한테 무슨, 이 명함을 받아주십시오.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남자가 내민 명함에는 태성그룹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태성그룹.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였죠. 수빈의 손이 떨렸습니다.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랑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틀림없이 맞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회장님께서 20년 넘게 찾으셨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남자는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수빈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명함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장면을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있던 김씨 아주머니였습니다. 세상에, 김씨 아주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양복 입은 남자가 수빈에게 뭔가를 건네고 간 장면을 똑똑히 봤거든요. 1시간도 안 돼서 마을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윤신의 며느리한테 빚쟁이가 왔대. 아니래, 사채업자래. 양복 입은 남자가 뭘 건넸다더라. 아마 독촉장 아닐까? 어휴, 저 집안 이제 끝났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점심때가 되자 송 여사의 귀에도 들어갔죠. 뭐라고? 송 여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년이 사채까지 끌어다 썼어? 송 여사가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수빈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야! 송 여사가 수빈의 팔을 확 잡아챘습니다. 너 아침에 누구 만났어? 어머님, 그게 마을 사람들이 다 봤어. 양복 입은 남자한테 뭘 받았다며? 수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명함을 보여줄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과거였으니까요. 대답해.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어머님. 거짓말. 송 여사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찰싹. 수빈의 뺨에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어요. 내가 이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송 여사가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어요. 흥분이 과해서 호흡이 가빠진 거였죠. 수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송 여사의 손목 안쪽 혈자리를 눌렀어요. 어머님, 숨을 천천히 쉬세요. 지금 흥분하시면 어머님만 손해예요. 뭐야? 일단 앉으세요. 제가 지난번 드린 차 기억나시죠? 효과 있었죠? 송 여사는 영문도 모른 채 수빈에게 이끌려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손목을 누르자 가슴이 진정되고 있었어요. 이게 뭔? 어머님 건강이 먼저예요. 화내시는 건 나중에 하셔도 돼요. 수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맞은 뺨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재혁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재혁이 수빈의 뺨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빈이 때리신 거예요? 이 못난 놈아. 내가 데려온 년이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있어. 그게 무슨 헛소리예요. 재혁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수빈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 건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빈이 말을 먼저 들어봐야죠. 재혁이 수빈의 손을 잡았어요. 수빈아, 천천히 말해봐. 소문의 그 사람이 누구야? 수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명함을 꺼내 보여줬어요. 태성그룹? 재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왜 너한테? 저도 몰라요. 정말로요. 그 사람이 회장님이 절 찾는다고. 20년 넘게 찾았다고.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윤신의 며느리가 결국 사고를 쳤네. 얼굴만 봐도 복이 없다더니.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양복 입은 남자는 빚쟁이라고 단정 지었을 뿐이었죠. 수빈이 정민의 집에 가려면 그 앞을 지나가야 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꽂혔습니다. 저기 간다. 쟤 때문에 윤신애가 망하게 생겼대. 수빈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어요. 그때 김씨 아주머니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수빈아, 너 우리 마을에 피해 끼치면 안 되지 않겠니? 수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든 게 자기 탓이 되어가고 있었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으려는 순간이었어요. 기익. 굉음과 함께 검은 고급 승용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회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났어요. 뭐야 저건. 차 문이 열렸습니다. 흰 머리칼에 노신사가 내렸어요. 값비싼 양복, 위험 있는 자태. 한눈에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노신사는 수빈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빈아. 노신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찾았네. 마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방금까지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입이 벌어졌어요. 대체 이 여자가 누구길래?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계시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마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꿋꿋이 버티던 수빈이 정말 대단하죠. 시어머니한테 뺨까지 맞으면서도 오히려 혈자리를 눌러드리는 그 마음씨라니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타난 그 노신사, 왜 이 마을까지 찾아온 걸까요? 그리고 수빈이는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도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마을회관 앞이 술렁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빈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노신사가 수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 누구야?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수빈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노신사를 바라봤어요. 일어나세요.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23년을 찾았다. 노신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는 내 아들의 딸이야. 바로 내 손녀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네. 23년 전 불이 났던 그날 너가 사라졌어.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찾는 걸 멈춘 적이 없어. 수빈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5살 때 화재, 부모님을 잃었던 그날, 외할머니 손에 이끌려 도망치듯 떠났던 기억이 희미하게 스쳤습니다. 그럴 리가. 저는 재벌 집안이랑은 아무 상관도. 이 사진을 봐라. 노신사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그 옆에 지금보다 훨씬 젊은 노신사가 서 있었죠. 이 아기가 바로 너란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내 며느리, 너의 엄마란다. 수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이 자신과 닮아 있었어요. 그 순간 송 여사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송 여사는 무릎 꿇은 노신사와 멍하니 서 있는 수빈을 번갈아 봤어요. 당신이 누군데 여기서 이러는 거야? 저는 태성그룹 회장 서정호입니다. 송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성그룹? 이 아이는 제 손녀입니다. 23년 전에 잃어버린. 뭐라고요? 송 여사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방금 전 수빈의 뺨을 때린 자신의 손이 불덩이라도 닿은 듯 화끈거렸죠. 내가 재벌집 손녀를 때렸다고? 그 공포를 감추기 위해 송 여사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사기야? 사기가 아닙니다. DNA 검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 회장이 일어섰어요. 저는 손녀를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그 말에 수빈이 고개를 들었어요. 데려간다뇨? 너는 태성그룹의 후계자야.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서 회장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여기서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로 가자. 수빈은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잠깐만요. 저는 여기 시집 온 사람이에요. 남편도 있고. 그건 정리하면 된다. 서 회장의 비서가 앞으로 나섰어요. 위자료든 합의금이든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송 여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위자료? 합의금? 송 여사가 수빈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거야? 처음부터 이걸 노린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거짓말. 내가 재벌집 손녀인 걸 알면서 일부러 우리 같은 시골 농가에 숨어든 거잖아.
송 여사의 논리는 엉망이었지만 분노는 진짜였어요. 우리 재혁이를 이용한 거지? 숨어 지내려고. 그게 아니에요. 닥쳐. 송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넌 처음부터 우리 집안을 속인 거야. 이 사기꾼. 그 순간 서 회장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사기꾼이라뇨.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였어요. 내 손녀의 얼굴에 난 저 손바닥 자국. 방금 당신이 한 짓입니까? 송 여사의 입이 딱 붙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일제히 숨을 죽였죠. 서 회장이 한 발짝 다가섰어요. 시골 농가 며느리였을 땐 마음대로 때려도 되고 재벌 손녀니까 갑자기 사기꾼입니까? 참 편리한 논리시네요. 송 여사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또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까와는 다른 이유로요. 그때 재혁이 달려왔어요. 수빈아. 재혁은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다들 왜 이래? 수빈은 재혁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여보, 나도 몰랐어. 정말로. 서 회장이 재혁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 남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손녀를 데려가겠습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재혁은 잠시 멍해졌어요. 재벌 회장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 집안의 손녀라고 하고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재혁은 수빈을 자기 뒤로 숨겼어요. 아무리 회장님이라도 제 아내를 함부로 데려가실 순 없습니다. 서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함부로라니. 내 손녀를 데려가는 게 왜 함부로입니까? 수빈이는 제 아내예요. DNA가 어떻든 수빈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재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수빈은 그런 남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죠. 하지만 송 여사가 끼어들었어요. 재혁아, 정신 차려. 전현이 널 속인 거라고. 어머니, 수빈이는 자기도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 재벌집 손녀가 우연히 우리 집에 시집 왔다고? 재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수빈아, 정말 몰랐던 거 맞지? 수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언젠가 너를 찾는 사람이 올 것이라던 외할머니의 수수께끼 같은 말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자신조차 확신할 수 없었기에 침묵은 길어질 뿐이었죠. 재혁의 손에서 힘이 조금씩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재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빈은 그 자리에 서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기꾼이라 부르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리고 남편마저 고개를 떨궜어요. 재벌집 손녀라는 진실이 밝혀졌는데 왜 모든 게 더 무너지는 걸까요? 서 회장이 수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자꾸나. 이런 곳에 내가 더 있을 필요 없다. 수빈은 눈물을 훔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사기꾼이라 욕하는 마을 사람들, 사르르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차분하게 바라봤어요. 수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송 여사가 움찔했어요. 제가 정말 사기꾼인지 서울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수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숨어온 적 없어요. 이제는 제 이름으로 서겠습니다. 마을회관 앞이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개 숙이고 울기만 하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수빈은 서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 마을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달리던 중 수빈의 머릿속에 외할머니의 수수께끼 같은 조각조각 흩어졌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맞춰졌어요. 수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님. 서 회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외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두려워하셨어요. 수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의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누군가 우리 가족을 해치려 했기에 제 목숨이라도 구하려면 죽은 사람처럼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요. 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23년이나 찾지 못한 거구나. 서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미안하다, 수빈아. 할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해서. 할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서 회장이 수빈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내 외할머니가 정말 큰 일을 하셨구나. 목숨을 걸고 너를 지켜내셨어. 창밖으로 수빈은 멀어져가는 해복리 마을을 바라봤어요. 이제 그곳은 숨어 지내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당당히 서야 할 곳이었죠. 검은 승용차가 서울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빌딩이었어요.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수빈은 차에서 내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다. 서 회장은 수빈을 데리고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순식간에 도착한 곳은 본사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였어요.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발 아래로 펼쳐졌죠. 일단 준비부터 하자. 오늘 저녁 이삿짐 만찬이 이 건물 연회장에서 있다. 거실 문이 열리자 대기하고 있던 스타일리스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이쪽으로 앉으세요. 3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수빈은 자신의 모습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골에서 입던 낡은 옷 대신 실크 드레스가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머리카락은 우아하게 올려져 있었고 얼굴의 화상 흉터는 전문 메이크업으로 자연스럽게 가려져 있었죠. 아가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스타일리스트가 감탄했어요. 수빈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해복리 마을에서 못난이라고 불리던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당당하고 우아한 재벌가의 후계자가 거기 서 있었죠. 저녁 만찬장에 수빈이 입장했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저분이 회장님의 잃어버린 손녀라던데 DNA 검사 결과도 나왔다더군. 저렇게 아름다운 분이. 수빈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걸었습니다. 시선이 쏟아졌지만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서 회장이 수빈의 손을 잡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서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23년 전 잃어버렸던 내 손녀 서수빈입니다. 오늘부로 태성그룹의 정식 후계자로 등록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빈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해복리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본다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 회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할아버지. 수빈이 달려갔습니다. 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죠. 괜찮아. 원래 심장이 좀. 비서님, 약 가져오세요. 주변이 술렁였어요. 비서가 약을 가져왔지만 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약은 요즘 효과가 없어? 수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서 회장의 손목을 잡았어요. 맥을 짚는 거였죠. 할아버지, 혹시 평소에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잘 못 주무세요? 어떻게 알았니?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 수빈은 만찬장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외할머니의 수첩이 머릿속에 펼쳐졌어요. 심장이 약한 분께는 연자육과 산조인을. 30분 뒤 수빈은 작은 찻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걸 드셔보세요. 서 회장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찻잔을 받았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조여오던 가슴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뭐니? 궁중에서 전해 내려오는 약선이에요. 외할머니한테 배웠어요.
서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외할머니가 궁중 약선을? 네. 외할머니 집안이 원래 궁중 수락관의 맥을 잇는 가문이었대요. 서 회장은 수빈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잃어버린 손녀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그 손녀가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고 있다니. 하늘이 너를 보내준 거구나. 서 회장이 수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사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분이 진짜 후계자시군. 회장님 건강까지 챙기시다니. 수빈의 입지가 단숨에 굳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어요. 수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였어요. 수빈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빈아? 송 여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님. 서울 잘 도착했어? 수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좀 흥분해서.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어. 알지? 내가 얼마나 널 아꼈는데. 수빈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뺨을 때리던 손, 사기꾼이라고 소리치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님? 그러니까 우리 오해 좀 풀자고. 내가 해복리에서 잘못한 거 사과할게. 응? 송 여사의 목소리가 애처로워졌어요. 제발 재혁이 앞길 막지 말아줘. 응?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 재벌 집안이랑 원수를 지면. 수빈은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수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저를 사기꾼이라고 하셨죠. 그분들 앞에서 해명해 주시면 생각해 볼게요. 전화기 너머로 송 여사가 말문이 막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빈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해복리로 돌아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모든 일의 진짜 결말이 시작될 거예요. 일주일 뒤 해복리 마을 어귀에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검은 고급 승용차 세대가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맨 앞 차에서 수빈이 내렸습니다. 캐시미어 코트에 하이힐, 우아하게 올린 머리. 일주일 전 고개 숙이고 울던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저게 수빈이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완전히 딴 사람 같아. 수빈의 뒤로 검은 양복 차림의 수행원들이 줄지어 섰어요. 서 회장도 지팡이를 짚고 차에서 내렸죠. 마을회관 앞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수빈은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때 김씨 아주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전 마을에 피해 끼치면 안 되지 않겠니? 하며 길을 막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수빈이 다가가자 김씨 아주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아가씨. 그때는 제가 몰라서. 수빈은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황급히 길을 터줬어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요. 마을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빚쟁이 취급하며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등 뒤에서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도 못 마주쳤어요. 수빈은 윤신의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대문이 열렸어요. 송 여사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어요. 지난 일주일간 잠을 제대로 못 잔 게 분명했죠. 수빈아. 송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렇게 와주다니. 어서 들어와. 수빈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번에 전화로 말씀드렸죠? 마을 사람들 앞에서 해명해 주시면 생각해 보겠다고요. 송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지금 마을 분들 다 나와 계시네요. 좋은 기회 아닌가요? 수빈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을회관 앞에 거의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구경하러 나온 거였죠. 송 여사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수빈아, 그건 좀. 아니면. 수빈이 서 회장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법적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폭행죄의 명예훼손까지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실에서 검토해 봤는데 최소 2천만 원 이상의 합의금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더구나. 송 여사의 다리가 풀렸어요. 2천만 원? 물론 합의 없이 끝까지 간다면 더 커질 수도 있고. 송 여사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빈아,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말순이가 무릎을 꿇었어? 평생 고개 한 번 안 숙이던 사람이. 송 여사가 두 손을 싹싹 비볐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알면서도 내 뺨까지 때렸어. 송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을 사람들한테도 잘못된 말 퍼뜨렸어. 수빈이가 사기꾼이라고,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다고. 다 거짓말이었어.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자신들도 그 소문을 믿고 손가락질했으니까요. 그때 재혁이 뛰어나왔습니다. 수빈아. 재혁은 수빈 앞에 멈춰 섰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내 손을 잡았어야 했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니 그게 무슨 남편이야. 재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번엔 끝까지 내 편에 설게. 수빈은 재혁을 바라봤어요. 한때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 편이었던 사람. 그 손이 떨어졌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여보. 수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고개를 떨구었을 때 저는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수빈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이 회장님 앞에서 저를 지키려 했던 것도 기억해요. DNA가 어떻든 상관없다고 제 아내라고 했잖아요. 재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저한테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린 거예요. 수빈이 재혁에게 한 발짝 다가갔어요. 당신에게 시간을 줄게요. 저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빈은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저는 이 마을에서 못난이 수빈으로 불렸어요. 얼굴 때문에, 집안 때문에 손가락질 받았죠.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수빈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그냥 제 이름을 되찾으러 왔을 뿐이에요.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살려고요. 서 회장이 수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가자꾸나. 내 자리로.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은 승용차 문이 열렸습니다. 수빈이 차에 오르기 전 뒤를 돌아봤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고 재혁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수빈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이 마을의 못난이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태성그룹의 후계자 서수빈.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빈의 화려한 역전극 어떻게 보셨나요? 무릎 꿇은 시어머니와 고개 숙인 마을 사람들. 정말 가슴이 다 시원해지는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멋졌던 건 그들 위해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내 이름으로 살겠다고 선포한 수빈의 모습이었죠. 수빈의 새로운 인생을 우리 모두 응원해 주세요. 우리 삶에서도 비슷한 순간이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오해받을 때,
세상이 전부 적처럼 느껴질 때요. 그럴 때 기억해 주세요. 진짜 내 가치는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서 나온다는 거요. 수빈이처럼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나는 날이 옵니다. 늦을 수는 있어도 안 오는 법은 없더라고요.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수빈이처럼 조금만 더 버텨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수빈이라면 끝까지 흔들렸던 남편 재혁을 다시 받아주실 건가요? 1. 받아준다. 그래도 내 편이 되어주려 했으니까. 2. 절대 안 된다. 한번 놓은 손은 끝이다.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